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의 서회를 맡은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윤영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참석자 소개와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 단체 기념 촬영에 이어 기조 발표,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만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참석자와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과 참석자는 그 주제별로 한꺼번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는 경운대 방기성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센터장님, 유니스트 정지범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실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님, 행정안전부 박용수 과장님, 울산광역시 이재혁 과장님, 울산대학교 김익현 교수님, 유니스트 이영주 교수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윤태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 최용준 센터장님,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센터장님, 울산안전생활 전 시민연합어머니회 최원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울산과학기술원 김성엽 학장님, 울산연구원 임진혁 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 원장 임진혁입니다. 오늘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지난 6월에 UNDRR, 즉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국내에서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방재안전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서 전달식에서 울산시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울산은 UN 방재안전도시 인정으로 생태산업과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셨으며, 울산시의 재난경감과 보건 사례를 각국 도시와 공유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은 현재 울산연구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재난관리 지진방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팀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실 경운대 방기훈 교수님과 주제 발표자 3분, 그리고 여러 토론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그리고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센터가 울산시의 재난안전을 위한 신뢰도 높은 연구 수행에 매진해서 앞으로 울산시의 든든한 안전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이병입니다. 먼저 오늘 제1회 방지안전도시 울산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과 그리고 김성엽 울산과학기술원 학장님과 오늘 주제를 발표하신 분과 패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을 기획해 주신 울산재난안전연구센터와 울산과학기술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6월에 유엔으로부터 방지안전도시 인정을 받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방지안전도시라는 이름 하에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미래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 단지를 포함하여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미포 응산 국가산단지 내에 이온 시설물의 노후화, 직접화 그리고 고밀화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시민생활권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재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의 재해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화재나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등 사회재난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한 시점에 새로운 어떤 환경의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리고 꾸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울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립된 지 처음으로 이번 제1회 방지안전도시 울산 포럼이 개최된 것에 대해서 큰 의미와 깊은 뜻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분들의 협력과 교류를 활발하게 지속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장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도 보면은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안인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교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방지안전도시의 울산 포럼이 울산시가 국제적인 방지안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정책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확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포럼을 통해 지역의 방지안전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서로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혁 학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공과대학 학장 김성엽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진혁 울산연구원 원장님과 그다음 이병희 울산시 시민안전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제1회 안전재난도시 울산 제1회 포럼을 개최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우리가 유엔 인증을 받았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유엔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인증이 롤 모델 시티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롤 모델 시티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는 모범 도시다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고 전 세계에서 3,000개가 넘는 도시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51번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범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게 울산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유니스트에서는 여기 위에 써진 것처럼 지진 방제, 그 다음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 방제 그리고 재난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 전국에서 유니스트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행안부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유니스트가 교육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조금 알아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이 재난관리의 모범도시가 되어왔던 것은 밖에서는 우리를 칭찬해 준 거지만 우리 내부로서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개 있고, 또한 포항,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울산 시민들이 매우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남구와 울주군에도 우리가 대단히 많은 화학 공장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에게는 이 재난 관리 자체가 절박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오늘 나누는 논의들이 우리 울산시 시민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재난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다, 유엔이 인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조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조발표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경운대 방기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기성 교수님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방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성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뜻깊은 행사에 기조강연자로 초청을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원장님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행사에 참여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강의 시간하고 중복이 돼서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다 말고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한 30분 정도니까 간략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또 우리나라 도시 중에 또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UN ISDR에서 인증하는 방재안전 도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내로 2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 전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울산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외부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해야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관리 전문 인력이 현재 어떤 실태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 국가 중앙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간단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울산연구원 재난연구센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고려하셔서 함께 진행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의 역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의 근무 실태를 분석해보고 양성 방안에 관해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의 그 변천 과정을 보자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내무부 건설국 내에 그 방재계라는 계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계단이 하나에서 국가 방재 업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그 재난관리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돼 있고 인력도 굉장히 많죠. 몇백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시작은 이랬다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치 못하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90년도에 이제 일산재가 붕괴된 게 사실은 저희 재난관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때 붕괴되면서 내무부에 있던 방재 기능이 건설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 당시 내무부로 이제 환원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는 또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내무부 민방위 통제본부에 민방위국이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승격을 하면서 민방위 업무보다는 인적 재난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또 방재국에서는 자연재해 업무를 다루는 대폭적인 그 조직 보강과 그 인력 지원이 있었죠. 이때 전 시군구에 그 재난관리과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때 인력이 4천여 명이 넘게 한꺼번에 증원된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사무관짜리 하나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판인데 무려 4천 명 이상을 증원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영향력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나죠. 그런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았지만 거기서 또 획기적인 사실은 소방방재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이 있을 때마다 거대한 조직이 하나 탄생하든지 또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2004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꾸죠.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무부라는 조직은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사용하는 조직인데 자치라는 말을 빼버리면 정체성이 상실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로 개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정안전이 뭐냐? 안전을 앞으로 빼라. 안전이 이만큼 소중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면서 논란 끝에 다시 안전행정부로 바꿉니다. 그럼 바꾸면 뭐합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세월호가 터지고 드디어 2014년도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2017년도에 다시 지금 행안부로 이제 차관급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직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48년도에 5-6명에 불과했던 방재 조직이 지금은 그 행안부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재난관리본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8년이라고 하면 물론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 인력 증원은 참 무서운 속도로 조직이 인력도 늘었고 조직도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난이 나올 때마다 그 정부의 대처 능력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직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지만 인력 구조상의 질적인 변화와 전기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이 재난관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인사관행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보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른 부서로 전출을 하려고 다 앞다투어 나서기 때문에 재난관리부서는 오히려 기피부서가 되고 그러게 되다 보니 그 국가나 지방의 재난관리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수 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 무려 4,700명을 증원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시군구에 1,000명 증원됐어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에 시도에 2급 재난관리실을 설치해주고 시군구에도 한 500명도 증원해줬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증원, 외형적인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늘 겉돌고 재난부서가 기피부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그럼 우리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재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선 재난이 터지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재난이 터지면 상황실로 달려가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룹은 퍼스트 레스폰더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급한 일을 수습을 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전기 기술자들이 그 비를 맞으며 철탑으로 올라가고요. 통신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퍼스트 레스폰더 조직이라고 하면 화재 현장에 늘 있고 구조구급 현장에 늘 있는 소방관들이 되겠죠. 그럼 이머전시 매니저들은 뭐냐면 그 시군구에 재난관리과가 있어요. 그럼 재난관리과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그 중앙부처의 재난부서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의 재난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재난이 터지면 상황실로 가지만 전후를 막론하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 계획 수립, 예산의 관여, 총체적으로 재난의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이 있는데 그 퍼스트 레스폰더 그룹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적 인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스폰더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직업으로 평생을 갑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 가장 대표적인 퍼스트 레스폰더가 누구겠어요? 의사 또는 간호사입니다. 그 사람들 그 직업이 평생 직장이죠. 소방관들 평생 직장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전기기술자나 통신기술자를 비롯해서 재난 현장을 누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 재난이 끝나면 다시 평상시의 활동이 그 직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퍼스트 레스폰더들에 대해서는 또 그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취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죠. 반면에 이머전시 매니저 그룹은 사회적 이해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우선 그 재난관리 부서의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금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에 한 7,400짜리,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 한 2,000짜리, 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한 거의 1,500짜리 이상, 만 명이 훨씬 넘는 자리가 지금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그냥 일반 직원들 간의 순환보직 인사로 채우는 게 일반 관행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하고 무관한 사람 누구든지 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 전문가를 따로 뽑아야 할 채용의 필요성이 없죠. 채용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채용 통로가 결국 막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학들은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학과 개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재난관리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순환보직으로 갔다가 나 있을 때만 제발 그 재난 터지지 말아라고 기도하다가 재난이 안 터지면 무사하게 한 1, 2년 후에 다른 부서로 가는 거죠.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재난관리가 어떤 그 국제적인 정상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이런 관행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앞으로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생활 속의 위험이 늘 이게 우리하고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반드시 양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사례를 잠깐 볼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 벌써 03년이면 한 15, 16년 전인데 이미 국토안보부가 개편되면서 전체 한 200여 개 대학 이상에서 재난관리 전문가를 육성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전관리 전문가하고 재난관리 전문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 전문가라고 하면 요즘에 산업안전 그 기사도 있고 산업안전 쪽은 대학에서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재난관리라고 해서 독립된 분야를 대학 학부에서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재난전문인력 양성교육 인프라 그 시스템 차원에서 대학원 과정에 성대나 광운대 뭐 이런 데서 일부 한 10개 대학인가 지원받는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만 있지 학부 과정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순수 재난관리자들 그러니까 이 이머전시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직업화돼 있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이 돼 있고 2050년까지는 탑 10 순위의 상위 직업군으로 상승할 유망한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관리자라는 직업 자체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0 자리가 넘는 자리가 공직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냥 그 자리는 아무나 가도 되는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인식이 빨리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 국제 재난관리자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떠온 그 사진입니다. 지금 국제 재난관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자기들이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을 발부하고 그 전 국가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각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의 역량, 전문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국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로서, 고급 전문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recommended publication이 세계 재난관리자 협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목입니다. 역량 과목입니다. 근데 이 교육 과목들이 어디하고 공유되냐면 FEMA의 교육원에 있는 강의 자료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강의가 IS1A가 이머전시 매니저입니다. 재난관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과 역량이 필요한지를 제일 먼저 1번 과목으로 놓고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과정이 전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FEMA 교육원에 온라인 강의로 다 개설이 되어 있고 이게 재난관리자 협회, 세계 재난관리자 협회와 교육과정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난관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누구든지 국조에 관계없이 다 참여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다 그런 FEMA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 3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3개의 슬라이드 속에 있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세계 재난관리자 협회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관리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이러한 그 국제재난관리자협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버금가는 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교과정화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만큼 수준의 그 표준화된 교과정을 국내에 확산시켜서 빨리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세 개의 축이 있죠. 그 맨 왼쪽의 축은 우리나라 책입니다, 지금.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는데 그 국가의 어떤 재난관리는 그 어떤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도안전관리계획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도가 이제 어떤 정책과 어떤 계획이 거기에 따른 계획이 결부된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상위적인 어떤 원칙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거의 만들어져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IAM에서 주장하는 바는 저 축에서 왼쪽에 있는 하나의 축은 우리나라 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축은 IAM에서 지금 그 교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가 표로 한번 엮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과정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전문가들이 각지에 이제 그 임지에서 업무를 할 때 우리나라 재난관리가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의 근무 실태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 재난관리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 공무원 조직은 그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있는데 기술직렬에 방재안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렬이 생겼어요. 굉장히 미미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난관리자라고 전 부를 수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실태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전국의 그 공무원 중에 그 재난안전부서의 정원이 따져보면 그 전체적으로 7,000명 정도 넘습니다. 7,000명. 광역자치단체에 1,400명 정도 되고요. 시군 단위에 5,68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재난관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여기에 모여있는 직군은 일반 행정직, 무슨 토목직 그런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고요. 방재안전직이라고 해서 평생 재난만 관리하겠다고 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광역에 245명, 시군에 889명 됩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재난안전부서에 그 보통 한 16%에서 1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럼 기상청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상청에 가면 기상직 공무원이 80%가 넘어요. 또 환경부에 가면 환경직 공무원이 50%가 넘고 국토부에 가면 시설직 공무원이 50% 넘고 그럼 정작 재난관리의 본사인 행안부에 가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10%도 안 됩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적어도 행정안전부라고 한다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계 재난관리자협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재난안전부서의 총정원이 190명인데 그 시 본청에 58명, 구청 단위에 이제 뭐 한 13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방재안전직은 토탈 18명밖에 안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 7명, 구청에 11명이에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좀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방재안전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력도 또한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에서 솔선해서 이 방재안전직 정원을 적어도 앞으로 재난부서 총 정원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끌어올리는 시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방송 강연이라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아마 울산시 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님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울산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빨리 증원시키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방공기업도 제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지방공기업도 분석을 했는데 지방공기업은 지금 거기도 뭐 거의 재난부서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 조직은 그나마 방재안전직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방공기업은 방재안전직렬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전체 지방공기업도 재난안전직렬을 도입하고 그 안전부서 인력을 전문가로 충원하는 그런 빨리 움직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자 양성반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우선 방법으로서 IEM 수준의 교과정을 국내에 도입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행안부하고 오늘 거기 박용수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하고 제가 지금 같이 용역과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EM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지금 과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마련되면 앞으로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에서 강의하든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종사자 전문교육 등에서 강의를 할 때 이 표준 교육과정이 그대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환도 지금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하든지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대학들도 방재인력 양성 과정에 이제 지정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교과정들도 적어도 표준화된 교과정이 있어서 그 교과정에 따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한번 제안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IAEM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 글로벌한 국제 재난관리사 자격증, 국제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도입하고 그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가르치면 그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자격증 소지자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점을 줘서 손쉽게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재난관리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직 공무원으로 투신을 하게 해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전문 인력들의 수준을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등 정보투자기관에는 공무원과 달리 방재 안전 전문 직렬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직렬도 새로 만들고 그 직렬도 뽑을 때 이런 재난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커리큘럼에 전문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사단체에 다 포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해외 CEM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EM과 CEM으로 구분되는데, AEM은 주은 재난관리고 전문가 자격이고, CEM이 됐을 때 완전히 본격적인 전문가인데,
이렇게 응시 자격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관리자 자격증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에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 국내 그 국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자격제도를 확산해서 안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자의 자격증을 도입하려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 여기서 제가 아직 성안되지 않은 거니까 자료로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서 강의를 하고 또 시간도 넉넉지 않아서 뭐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 기저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강기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세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재안전도시 울산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요. 조성 충남재난안전연구원 센터장님께서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으로 본 센터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정지봉 교수님께서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울산의 방재안전도시 울산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방재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UNDRR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UNDRR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UNDRR은 재난 위한 경감을 위한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무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동북아 사무소, 인천 사무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 사무소 밑에 연락 사무소 규모의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UNDRR은 10년 주기로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행동 방향 및 강령을 결정하고 있고요. 지금은 2015년도에 결정된 센다이 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센다이 강령은 7대 목표와 4대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7대 목표는 4개의 감소 목표와 3개의 증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우선순위에는 재난 위험의 이해,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재난 위험 경감 투자, 재난 대비 강화,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울산은 적어도 3단계 가까이는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발전적 재건을 위한 재난 대비 강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센다이 강령에 발맞춰서 UNDRR이 하고 있는 캠페인이 MCR 캠페인입니다. MCR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4,300여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지금까지 총 55개의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MCR 캠페인의 지금까지의 목표는 재난 복원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이고요. 이 재난 복원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더 알아보기, 현명한 투자, 보다 안전한 건축을 전략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이 MCR 캠페인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R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MCR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10가지 필수 항목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이 10가지 필수 항목이라는 것은 복원력 스코어 카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력 스코어 카드라는 것은 시와 시를 비교하기 위한 점수 체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도시가 어느 정도 이 지수들을 개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상세 평가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롤모델 도시,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단순합니다.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2단계 센다이 강령에 근거한 재난위험 경감 전략과 활동 개발 그리고 시행, 이 부분을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이 된 55개 도시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 8월 20일 날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최신 자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 31개 국가 55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이 방지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와 이 부분을 협의할 때 저희가 처음 접근은 상당히 단순했었는데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수합 분석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울산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 게 안전도시 브랜드를 일단은 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기존의 롤모델 도시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롤모델 도시가 인증받은 이후에는 그럼 과연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추진 전략에 담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롤모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이 어떤 부분이 우수하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우수한가, 우리 울산이 산업경제 성장을 위한 도전에서 성공을 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환경오염을 극복을 했다. 그리고 산업안전이나 자연안전 부분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한 도전에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런 태화강의 기적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의 우수 사례를 구성해서 해외 도시에 홍보를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어 카드는 2018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연속적으로 수행을 했고, 올해도 이번 달에 스코어 카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코어 카드 평가 결과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내적으로만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외부에 상당히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체스터와 협약 체결을 추진했던 부분, 글로벌 플랫폼에 참석해서 우리의 앞으로 나가의 방향에 대해서 선언을 했던 부분, 그리고 UNDRR의 롤모델 도시와의 면담,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면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울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롤모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만 노력한 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10가지 필수 항목 부분별로 정리를 하자면, 울산시가 그간 해왔던 부분 중에 첫 번째 필수 항목에서는 기관장의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항목에서 ICT 기반 홍수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기금의 확대, 그 다음에 취약성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생태도시 조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의 협업, 여러 위원회의 개최, 재난취약계층 지원,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 강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별의 행동 매뉴얼 수립한 부분이나 시민 행동 요령 교육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재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던 부분, 울산시가 이렇게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포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제작했고요. 홍보 자료 PPT도 제작했습니다. 리플렛 제작을 통해서 영문, 국문으로 해서 국내 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해외 기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끼리 진행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5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이런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재난 스코어 카드를 통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시들과 협력을 맺었고, 맨체스터와는 MOU도 맺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2019에 참석을 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공식 성명도 발표하셨고요. 여러 대표단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위원회 참석이나
이클레이에서 주관하는 보건력이 있는 도시총회,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회, 국제재난보건력 세미나 등에서도 우리 울산시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의 연속성 확보,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 저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저희가 지금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MCR 캠페인은 이제 MCR 2030이라고 해서 변화된 방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MCR 캠페인을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유엔이 느꼈던 교훈을 바탕으로 MCR 2030이라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MCR 2030은 더 잘 알고, 더 잘 계획하고, 더 잘 이행한다입니다. 우리 울산은 지금 3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행을 잘하기 위해서 1, 2단계에서 저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앞으로도 잘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MCR 2030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됩니다. 일단은 리질리언스 허브라고 해서 대표 도시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도시는 일단은 리질리언스 허브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MCR 2030에 참여를 해서 우리 울산시가 리질리언스 허브로서 우리 후발 다른 도시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우리 우수 사례의 경험, 경제 성장과 환경 보건과 안전 확보에 대한 경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중심적인 도시가 되고 다른 리질리언스 허브 도시 그리고 코어 파트너나 일반 파트너들과도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더욱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입니다. 안전도시 인증과 함께 울산연구원에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시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한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이제 운영해 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통해서 본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연구센터의 출발점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어떤 연유로 생겨났고 또한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당초에 2013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면서 행정안전 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안에 행정안전국을 이제 신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그 세월호 사고가 크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민선 6기 선거에 돌입하는 많은 지자체들에서 시도단체장들이 공약사항으로 이런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가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안에 연구를 맡아서 하는 기구를 두겠다는 이제 어쩌면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저희 충남에서도 재난안전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시도에 실 단위로 이제 부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곳은 충북 연구원에서 충북센터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그게 2016년 4월의 일이었고 저희가 2016년 6월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미 이제 센터를 설치했거나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보통 이제 조례를 통해서 업무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민간 위탁 계약 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이제 그 시도가 어디에서 이 연구를 할 것인지를 맡겨주게 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충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협약상의 업무 범위는 가장 크게는 그 정책연구 관한 내용들이 많고요. 조사 분석과 기타 도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특정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뭐 도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도연구원 내에 센터라는 조직을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라는 곳이 일반 그 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실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으로서 조례나 협약상으로 그 지정되어 있는 특정 업무를 한정해서 수행한다는 좀 특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이 강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과 도가 당초에 이제 협의를 잘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안에서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재난안전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났는데 보통 많은 지자체들이 재난안전 전문부서를 설치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무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다는 정도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보통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총괄 업무, 그리고 민방위 업무, 그리고 그 하천이나 건설에서 했던 업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실은 합해 놓은 형태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법정 사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사무만도 50개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정 업무, 수행해야 되는 업무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일단은 특징인데 이 부분을 그 기조에서도 방기성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순환보직되는 그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시달되어 오는 것을 모아서 그냥 올려보내주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고, 중앙부처의 경우는 많은 과들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지만 시도나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거나 쌓을 기회가 일단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단시간 내에 극복해내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많은 전문성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행정 수요와 재난안전 조직 내에 이런 인력 간의 불일치도 존재하고, 또한 그 전담부서 관리자들 자체도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거나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공무원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도 그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재안전직렬이 최근에 신설이 돼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 충남의 경우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재안전직렬의 경우에 이제 7급, 8급
이런 수준으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업무를 제대로 배울 기회라든가 업무를 제대로 적용시킬 기회, 또한 승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 이런 직장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렬 자체에 대한 신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어떻게 관리되고 이 부분을 살려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실 안에서만 처리될 수 없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이나 환경, 교통, 건축, 농업, 해양, 산업, 안전, 정말로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을 취급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을 수습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이후에 복구하는 업무가 다 지자체의 역할로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사실 명확하게 가이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부서들과 다수의 실국 부서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목표, 비전 이런 데 대한 제시, 연구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에도 초기 2년 동안 설치 이후에 초기 2년 동안 재난안전실 자체의 업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 비전을 세우는 업무를 가장 큰 롤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발빠르게 대처하기라는 게 사실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나 동향의 흐름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함께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은 센터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는 전국 규모와는 다르게 사실상 전문적인 인력 그리고 자문을 할 만한 전문가 그룹들도 접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내에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내려갈 때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역할이라든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일 사실은 중요도도 높고 하는 일도 범위가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라는 것을 많은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연구원 내에 연구 인력 수요를 늘리기가 어렵거나 또는 재단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6년에 개소를 하고 5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됐을 때에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다 모두가 이제 합치된 마음으로 잘해보겠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다소 이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보조금 재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시도연구원 위탁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제 시도연구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민간 보조금이라는 것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사실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도 사실은 요건만 갖춘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설치되는 당시에는 이런 데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도가 연구원에 맡겨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잘 일어날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 자체에서 이 센터 위탁을 받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는 연구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연구원들의 뭐 안정성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재난 분야 자체가 여러 분야가 함께 어울려서 공동의 과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도의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 정말 흡수되어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큰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울산시의 뭐 계획을 한다든가 종합 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도 안전에 관한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는 도시 계획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대체로는 시도가 지방연구원에 맡겨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원 내에서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도연구원 내에 재난안전 분야에 연구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뭐 1년에 뭐 한 3, 4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나 수행해야 되는 범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영역에만 한정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도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아무래도 실국에 예속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역할이라든가 기능 범위, 이런 업무의 구분 이런 것들이 담당 실과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하는 형태로 좀 초기에는 명확하게 다 밝혀지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되게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지금 뭐 연구센터를 준비하신다거나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명문화해 놓으실 것을 꼭 강조를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 연구원 간에도 명확하게 합의를 해 놓으시고 또한 이것을 명문화해 놓으셔야 모든 인사는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안감을 좀 떨쳐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정은 항상 이어지고 있고 재난안전실의 역할도 항상 이어지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항상 단기 연구에만 머무른다거나 또는 초기에는 중장기 과업을 하지만 이후에는 현안 대응에 천착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 큰 틀에서의 재난 관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도 자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항상 경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정부 자체의 어떤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기반이 확보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법정 계획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센터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업무를 배정받는 것이 업무 영역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각 연구기관들이 시도마다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각자의 분야들에서는 자기 그 시도에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재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 있는 연구센터들 간 혹은 지금처럼 대학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연구기관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매개체가 되는 기능이 반드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조성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스트 정지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유니스트의 정지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아까 우리 방기성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정으로 해서 지진 방제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 전문 대학원 양성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지진방제와 재난관리 동시에 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은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학부부터 재난관리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부터 박사까지 재난관리에 관련 과정을 일관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또 아까 이제 방기성 전 실장님께서 그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지역의 재난센터, 재난안전관리센터, 재난안전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충북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생기고 충남의 재난안전센터 생기고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울산에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약간의 형태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원래 시도연구원 있잖아요. 울산연구원이니 대구, 경북 연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시의 조례를 만들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센터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공감대가 많아진 게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분들도 보시면은 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더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한 일을 또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학교 오기 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 8년간 있으면서 이 안전통합연구센터라고 센터를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때의 경험을 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해야지 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살아남고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연구 책임자분들이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도연구원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와 도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 그분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고 굉장히 빨리 처리할 일은 틀림없어요. 근데 연구원으로서 오래오래 연구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서의 중요한 일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구로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봤을 때 데이터를 얻고 싶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일의 분배를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시니까 한 6 정도로 준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중앙에서 만들기 어려운 지역 단위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 또 시도연구원의 기본적인 특징이 행안부 소속이나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나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은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 단위 안전 통계를 만드는 것. 제가 행정연구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 실태조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게 통계청의 승인 통계를 받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 통계를 갖다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게. 대부분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종단적으로 비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누구도 그거를 함부로 이제 건드리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죠. 이 지역 단위의 안전 통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통계에 대해 해상도가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 해상도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 통계가 있으면은 도 단위 통계까지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체 단위의 통계가 없는 경우도 많고 정말로 우리 동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단위의 미세한 통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통계들을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군구 단위 혹은 동단위의 통계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과연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지역 연구원들이 좀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통계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면서 이걸 시계열화 시키는 작업들 이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통계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 연구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간 범위, 공간에 대한 것들과 통계를 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GIS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GIS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센터라든지 그 연구 집단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GIS에 관련된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행안부 분들은 행안부 것만 생각하고 환경부 분들은 환경부 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현장에 있는 지역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몇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이제 지역안전 통계라고 하는 거죠. 기초체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서 줄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행안부가 지역안 생활안전 지도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GIS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서 각 지역의 다양한 위험을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성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발표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이 범죄안전지수가 5등급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이 상당히 곤란하니까 이쪽에 투자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을 주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라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들이 특징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신문을 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일정 정도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사실 오히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지가 않은 측면들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지역안전지수가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등급 받았다가 갑자기 올해 1등급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실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의 엄밀성, 통계의 해상도가 낮아가지고서 저희가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어떤 통계는 시군구 단위까지 있고 근데 어떤 통계는 시도도 아니에요. 그냥 광역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알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서 이런 통계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이른바 예방 역학 모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호스트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생각하면은 피해자가 있고 어린이, 가해 원인이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가 잘 나는 환경으로서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결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안전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노약자, 가해 원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산밀 환경, 너무 밀접하게 접촉되는 환경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요것들을 이렇게 띄워놓는 작업이 바로 이제 예방 작업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예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통계의 엄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통 우리가
손상 감시 시스템, 인주리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걸 바탕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지역에 어디가 위험하고 누가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 예방 역학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목이 위험하고 어디가 뭐 컴컴해서 범죄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행안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안전마을이니 안심마을이니 이런 걸 하면서 지역 단위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주민들이 어디를 불안하게 느끼는지 이렇게 지도들 그려가지고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예를 들어 커뮤니티 매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험 장소를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시도의 재난안전센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리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라고 하는 리스크 퍼셉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장님의 인기도 그렇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사실은 울산시가 이제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진 방지 종합계획 만들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지진이 울산 근처에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불안하게 느끼는 뭐 이런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것들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자.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울산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 더 어떻게 느끼고 전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얼마나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강력한 이제 우리가 툴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GIS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시나 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지구들이 있습니다. 뭐 붕괴 위험지구, 재해 위험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위험지구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 부처가 다 다릅니다. 환경부, 뭐 국토부, 행안부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위험지구가 이렇게 보면 울산시에 저희가 한번 찍어본 거예요. 시범사하면서 이렇게 찍어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는 누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국토부의 위험지구도 있고 행안부의 위험지구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림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산사태 위험지도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하고 있는데 5만 이런 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안전센터에서 이런 부처 통합적인 고민들을 좀 하신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센터의 연속성도 그렇고 연구의 의미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참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역의 재해지도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작성을 한다든지 이게 예전에 이제 울산시가 이제 해서 같이 작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센터에서 지역 협업을 위한 이런 노력. 지금 오늘 같은 행사도 지금 굉장히 울산연구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분명 울산 내에서도 뭐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울산연구도 있고 수많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좀 묶어나가는 작업을 또 누군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보면은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가 예산이 굉장히 지금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지 국비 확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안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역 재난안전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특화형으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지역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좀 깃발을 드시고 다른 데랑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공사 장정화 부장님으로부터 2021년 안전 박람회 관련 안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지안전도시 울산 포럼
두 번째 제2회 포럼은 이 안전 박람회에서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이프티 위크, 울산 안전산업 위크 준비하고 있는 울산 도시공사 전시팀 장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 명칭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내년에 1회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사실 정말 많은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는 별명도 가지면서 불려왔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울산이 자연스럽게 그 쌓아온 안전 의식과 그리고 안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산만의 특별한 안전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안전 담당자분들, 현업에 계시는 산업 안전 담당자분들을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사고 당사자들의 아픔도 있지만 사실 이 안전 담당자분들의 고충도 컸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재 사고라던가 혹은 또 동료들의 절단이 된다라던가 그런 사고에 대한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이런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 울산시가 많은 컨텐츠를 놔두고 안전으로 전시회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울산에서 지금 커다란 그 산업을 보면은 국내 핵심 산업 반도체 빼고는 울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 세계 최대 단일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에서도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제조 기업들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회사들도 다 울산에 있고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지금 국내 원자력의 총 24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12기가 울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고 큰 산업단지 주변에 시민들의 삶을 꾸리고 있는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이 산업단지 안에 시민들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단지가 특히 자연재해와 만났을 때는 더 큰 사고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UN 방재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것과 그리고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안전에 관련된 많은 공공기관들이 울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산업안전보호구로 사용될 수 있는 13종을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하려면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원도 울산에 있고요. 화학사고 예방센터도 울산에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도 다 울산에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안전환경보건의 담당자분들, 그리고 울산 시민과 국민들을 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시회라는 거는 사실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전시라는 자체가 펼칠 전에 보일 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포괄적인 재난 중에서도 저희는 산업 안전을 조금 포커스를 해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지금 울산 안전 산업 위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부처가 또 정부 부처에서 맞는 건가를 봤었는데 사실 많은 부처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후원 기관들은 또 많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또 후원을 받고 있고, 보시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있는데 여기는 또 행안부고요. 그 옆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환경부 산하의 센터입니다. 이렇게 안전은 많은 부서들이 연결돼서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 구성은요, 일단은 전시회 자체가 비즈니스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시장은 안전 보건 분야, 그리고 화학 환경 분야,
방제 소방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시 참여 업체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최대한 많이 오셔서 보시거나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관심이 가져질 수 있는 차세대 안전기술 혁신전하고 원전 해체 기술관 이렇게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개최 행사로는 울산에서만 좀 개최되던 그 정체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제6회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를 같이 동시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이 공유장터는 울산에 있는 각 대기업의 안전팀에서 올해 우리는 어떤 안전 사례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일으켜서 사례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실무자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제안전도시 울산 포럼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미나나 간담회 등 다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보시면 이렇게 공장장 협의회, 그리고 200개사가 함께하고 있는 공단안전연합회, 그리고 180개사가 함께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협회, 그리고 안전보건환경, 사원급에서 과장급까지 실무자들이 또 함께 모여있는 200여 명의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과 저희 전시회를 또 같이 준비하는 걸로 다 협의가 완료됐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KTX역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도보로 5분, 여자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내년 4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회는 5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내년에 1회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대신에 더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분명히 지속 가능한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차고 의미 있게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장정호 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저희가 예정했던 예정 시간대로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시 35분인데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5시 45분부터 전문가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